아학 44년 1월 6일 잉글랜드 하이위컴에 위치한 제8공군 사령부 지미 두리틀 소장은 제8 전투사령부 사령관인 윌리엄 캡테이너 소장의 집무실에 서 있다가 벽에 걸린 무언가의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캡테이너의 책상 위에는 명확하고 단순한 메시지가 적힌 표지판이 눈에 띄게 걸려 있었죠. 제8공군 전투기의 첫 번째 임무는 폭격기를 살아서 귀환시키는 것이다. 두리틀은 2번 읽어본 뒤 캡테이너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저 표지판을 떼야 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새로운 표지판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제8공군 전투기의 첫 번째 임무는 독일 전투기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순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대한 전술적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몇 주 안에 루프트바페를 괴멸시킬 전투기 교리의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이 처음에는 자살 행위라고 불렀고 일부 사령관들은 무모하다고 평가했던 이 결정은 유럽 상공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략적 묘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공중전의 방정식은 단순히 기술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장군이 결과를 위해 교리를 희생하려는 의지를 통해 다시 쓰여질 참이었죠. 위기는 몇 달 동안 쌓여왔습니다. 1943년 10월 14일 291대의 미국 비츠푸르 폭격기가 독일 심장부 깊숙한 곳에 있는 슈바인푸르트에 대한 두 번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독일의 전쟁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볼베어링 공장이었죠. 미국 폭격기들은 목표에 도달하여 엄청난 정확도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60대의 폭격기가 귀환하지 못했고 실필 때는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단 하루 오후에 600명의 병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입니다. 미국 폭격기 승무원들은 필수 25회 출격 임무를 완수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희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942년과 1943년 최악의 시기에는 생존율이 25%에서 35%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몇 안 되는 임무 완수 승무원 중 한 명이자 유명한 멤피스 벨의 조종사였던 로버트 모건 중위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학살당하고 있다. 전투기들은 독일 국경에서 돌아가고 우리는 홀로 지옥 속으로 날아간다. 요새들은 잘 방어하지만 충분치 않다. 전투기들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주거나 아니면 비행을 멈춰야 한다. 독일 전투기들은 치명적으로 효과적인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연합군 호위 전투기의 사정거리 밖에서 편대를 구성한 다음 대규모로 공격해왔습니다. 시속 600마일을 넘는 엄청난 속도로 폭격기 편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공격은 미국 사수들에게 단 몇 초의 반응 시간만을 허용했습니다. 30mm 기관포와 공대공 로켓으로 무장한 전투기들은 단 한 발로 B-57을 파괴할 수 있었죠.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호위 전투기인 P-38과 P-447 썬더볼트는 먼 목표물까지 폭격기를 호위할 사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슈바인푸르트 상공에서 호위기들은 목표물에서 30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돌아갔습니다. 폭격기들은 홀로 계속 나아갔고 독일 전투기들이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미국 육군항공대 총사령관 헨리 아놀드 장군은 1943년 12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독일 공군을 파괴하지 못한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인 오버로드 작전은 진행될 수 없다. 미국 폭격기들은 더 이상 그런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전략 폭격 작전은 종료된다. 해결책은 1943년 11월 모든 것을 바꿀 매끈한 은색 전투기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패커드사에서 제작한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장착하고 전시 비상 출력으로 1,695마력을 뿜어내는 북미 피업관 머스탱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한 머스탱은 1,600마일 거리를 비행하며 독일 내 어떤 목표물까지도 폭격기를 호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속 437마일로 순항했는데 이는 어떤 독일 전투기보다도 빨랐습니다. 희박한 공기가 대부분의 엔진의 문제를 일으키는 고도에서
머스탱의 2단계 과급 멀린 엔진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41,000피트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메서슈미트와 포케불프가 고전하는 고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제357 전투비 행단 소속 P-52를 조종했던 적 저거 대위는 자신의 전투 보고서에 이 항공기의 영향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P-51은 독일군이 가진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상승력이 좋으며 선회도 더 날렵하다. 처음으로 우리는 폭격기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싸울 수 있는 항공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하지만 폭격기를 목표물까지 내내 호위할 사거리를 갖추는 것은 해결책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호위기들을 전술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할 것이었죠. 이전 교리에 따르면 전투기들은 폭격기 편대 주변에 밀착하여 비행하며 항상 폭격기들을 시야에 두었습니다. 독일 전투기가 공격하면 미국 호위기들은 교전했지만 적을 쫓아낼 만큼만 싸우고 곧바로 밀착 대형으로 복귀했습니다. 방어적인 보호가 항상 최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인 자세는 치명적인 역학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공격 시점과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그들은 시야 밖에서 집결하여 최대 속도로 폭격기 대형을 뚫고 돌진하여 피해를 입힌 다음 미국 전투기들이 효과적으로 방역하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호위기들은 독일군의 주도권에 반응할 뿐 결코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제8공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이라 이커 소장은 이러한 방어 교리를 제도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커 자신도 폭격기 조종사였기에 폭격기들이 기관총에 상호 연결된 사격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전투기들은 그 보호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할 뿐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지미 두리틀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두리틀은 폭격기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투기 조종사이자 시험 비행사, 그리고 레이싱 챔피언이었으며 MIT에서 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항공기 성능을 이해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그는 전술적 역학을 이해했습니다. 두리틀을 유명하게 만든 1942년 4월 18일 항공모함 호넷에서 발진한 16대의 B-25 폭격기가 도쿄를 기습한 작전은 대담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웠으며 전략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두리틀은 그 임무를 직접 지휘하여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놀드 장군의 명령을 받아 전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와 함께 제8공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1월 6일 그의 첫 지휘 첫날, 두리틀은 캡테이너 장군과 만나 혁명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투기들은 더 이상 폭격기 근처에서 방어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대신 폭격기 편대보다 앞서 날아가 전방 50마일, 양쪽으로 25마일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독일 전투기를 사냥할 것이다. 폭격기들이 공격을 완료하고 귀환할 때 미국 전투기들은 폭격기와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독일 전역을 낮은 고도로 휩쓸고 다니며 비행장을 기총소사하고 지상 항공기를 파괴하며 기차와 연료 보급소를 공격할 것입니다. 목표는 단지 폭격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루프트바페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을 경악시켰고 폭격기 승무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전설적인 제4전투비 행단 지휘관인 도널드 블레이크슬리 대령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곧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냥할 자유.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지키는 양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늑대입니다. 그러나 제354 전투비 행단의 작전 장교인 짐 하워드 중령은 폭격기 승무원들의 관점을 대변했습니다. 요새들과 리버레이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투기들이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서 독일군을 사냥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독일 전투기가 폭격기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하는 것이 공격 후에 격추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보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의 두려움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들이 가까이 머물며 공격자들을 쫓아내 주었기 때문에 임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투기들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폭격기들은 겉보기에는 무방비 상태로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많은 승무원들은 두리틀의 명령이 자신들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군이 내린 사형 선고라고 믿었습니다. 독일군이 새로운 미국 전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두리틀의 도박은 성공 또는 실패로 판명될 것이었습니다. 루프트와페에게 1933년 겨울부터 1944년 겨울까지는 공중전에서 승리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간의 연합군 폭격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투기 생산량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메서슈미트와 포케불프 공장은 매달 10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인도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미국 대형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날개 아래 포드에 중포를 장착한 중무장 슈투른복 포케불프 190 전투기들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폭격기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빠른 메서슈미트 109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았는데 이들의 임무는 슈투른복이 폭격기들을 학살하는 동안 미국 호위기들을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전투기 부대 사령관인 아돌프 갈란트 소장은 루프트와페가 소모전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943년 11월 그는 헤르만 괴링 국가원수에게 미국 폭격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압력을 유지한다면 그는 썼습니다. 미국은 봄까지 주간 폭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란트의 분석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공기 생산 수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조종사 소모율은 간과했습니다. 독일은 연합군이 지상이나 공장에서 파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전투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투에서 사망하는 숙련된 조종사를 그 속도에 맞춰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1943년 루프트와페는 거의 3,000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사망, 부상 또는 실종으로 잃었습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신참 조종사들의 훈련 시간은 5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새로운 독일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겨우 조종할 만한 기술만 가지고 전투에 투입되었고 숙련된 미국 조종사들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싸울 실력은 부족했습니다. 8승을 기록한 메서슈미트 폼구 조종사 한스 담메르 상사는 1944년 1월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참 조종사들은 3, 4회 출격만에 죽는다. 그들은 공중전을 할 줄 모른다. 편대원과 협력할 줄도 모른다. 공격받으면 얼어붙는다. 우리 베테랑들은 미국군과 싸우면서도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건 불가능해지고 있다. 1944년 초 날씨는 두리틀의 새로운 전술 시험을 지연시켰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인해 폭격기들은 며칠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나 1월 29일 800대 이상의 폭격기가 프랑크푸르트를 향해 출격했을 때 새로운 미국 전투기 전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357 전투비 행단 소속 P-51 머스탱들이 28,000피트 상공에서 폭격기 편대보다 앞서서 느슨한 대형으로 굉금을 내며 나아갔는데 이는 시야와 반응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폭격기 구역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일 전투기가 나타날 만한 곳이라면 어디든 사냥했습니다. 본 근처에서 미국 전투기들은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상승하는 50대의 메서슈미트 109 편대를 발견했습니다. 독일군이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머스탱들은 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여유롭게 폭격기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독일군 조종사들은 갑자기 우월한 속도와 고도 이점을 가진 전투기들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전투는 8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독일 전투기 13대가 격추되었습니다. 머스탱 2대가 손상되었지만 둘 다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남은 독일군 편대는 흩어져 폭격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비슷한 임무에서 제4전투비 행단을 이끌었던 돈 블레이크슬리 대위는 새로운 전술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엘른 상공에서 대형을 이루고 있던 20대의 포케불프 190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탄약과 연료로 인해 느리고 무거웠으며 폭격기를 공격하기 위해 상승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속도, 고도, 그리고 기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머지가 도망치기 전에 11대를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날 프랑크푸르트 상공을 비행하던 폭격기 승무원들은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목표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여 폭탄 투하 내내 계속되던 독일 전투기의 공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몇 고립된 공격은 있었지만 이전 공습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대규모 편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전술이 그들을 먼저 요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1944년 2월 곧 빅위크로 알려지게 된 아규먼트 작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유럽 주둔 미 전략 공군 사령관 칼 스파츠 장군은 이 작전을 미끼로 고안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독일 항공기 공장들, 즉 루프트바페 독일 공군과 모든 가용 병력을 동원해 방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요한 목표물들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주로 공장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유용하겠지만요. 진짜 목표는 이제 독일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전투력에서도 앞서는 미군 전투기들을 상대로 루프트바페를 결정적인 소모전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1944년 2월 20일,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독일 상공이 맑았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출격한 1000대 이상의 미군 폭격기들이 수백 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12개 항공기 생산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공중 함대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에이스이자 352승을 기록한 에리히 하르트만 소령은 미군 편대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보며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대에게 이건 폭격이 아니다. 폭격은 핑계일 뿐 전투기 싸움이다. 그들은 우리가 올라와 싸우기를 바라며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가용 병력을 총동원해 응수했습니다. 900대 이상의 독일 전투기들이 미군 편대를 요격하기 위해 긴급 출격했습니다. 독일 중부 상공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중전으로 폭발했습니다. 수천 대의 항공기가 해수면부터 10안차피트 고도까지 엇갈리며 비행운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군 전투기들이 방어적으로 폭격기 편대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백 마일에 걸친 독일 영공을 가로지르며 독일 전투기들을 발견하는 즉시 공격했습니다. 지상에서 이륙 중에, 편대 구성 중에, 폭격기의 접근 중에 말이죠. 머스탱과 썬더볼트 전투기들은 끈질기게 사냥했습니다. 제361 전투비행단 소속 어번 드루 중위는 라이프치히 근처 비행장에서 이륙 중인 독일의 혁명적인 신형 전투기 메서슈미트 제트기 편대를 만났습니다. 이 제트기들은 일단 공중에 뜨면 빠르고 치명적이었지만 이륙 중에는 취약했습니다. 드루 중위는 3만 피트 상공에서 대공포를 뚫고 급강하하여 활주로를 이륙하는 선두 제트기에 발포했습니다. 제트기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제트기가 속도를 내기도 전에 파괴했습니다. 나머지 제트기들은 흩어졌습니다. 드루 중위의 전투 보고서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제트기들은 공중에서는 위험하지만 다른 항공기처럼 이륙하고 착륙해야 합니다. 그때 잡으면 다른 것들처럼 불에 탑니다. 빅위크 첫날, 미군은 폭격기 21대와 전투기 3대를 잃었습니다. 석 달 전 슈바인프루트 전투의 기준으로 보면 기적적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의 손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전투기가 파괴되었고 더 심각하게는 조종사 38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5일 동안 날씨가 허락할 때마다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레겐스부르크, 브라운슈바이크, 다시 슈바인프루트, 고타, 아우크스부르크를 강타했습니다. 매번 수백 대의 폭격기와 전투기가 동원되었고 매번 루프트바페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독일은 대체 불가능한 전투기와 조종사들을 잃었습니다. 220승 이상을 기록한 독일 에이스 하인스 베어 소련군
자신의 일기에 불가능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폭격기들을 격추하지만 전투기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편대를 구성하기도 전에 그들이 공격합니다. 제급유를 위해 착륙하면 그들이 비행장을 기총소사합니다. 우리가 이륙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폭격기 한 대를 파괴할 때마다 전투기 2대와 조종사를 잃습니다. 2월 25일 빅위크가 끝날 무렵 통계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중폭격기 야바 90대, 호위 전투기 18대, 그리고 약 1,600명의 사상자였습니다. 이는 심각한 손실이었지만 미군의 생산 및 훈련 능력으로 한 달 안에 대체되었습니다. 독일군의 손실은 3색 50대 이상의 전투기가 파괴되었고 90대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루프트바페가 거의 100명의 조종사를 잃었고 5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종사들은 평균 3년 이상의 전투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야코블레프 가슈바다 전투 비행단 지휘관인 헤르베르트 엘러펠트 중령은 갈란트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가장 경험 많은 인력들을 잃고 있습니다. 신참 조종사들은 미군, 전투기를 상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3개월 내에 우리는 항공기는 있겠지만 전투에 투입할 조종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리틀의 전략은 공중전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지시사항 중 두 번째 단계인 독일 비행장과 인프라에 대한 기총소사 공격 또한 마찬가지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매일 미군 전투기들은 호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저고도로 내려와 독일 전역의 기회 목표물들을 공격했습니다. 비행장은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천에 주차된 전투기, 정비 중인 항공기, 연료 트럭, 경납고 등 모든 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전투 임무에서 돌아와 보니 자신들의 비행장이 공격받고 있음을 발견하고 대체 기지로 회항하거나 기총소사 속에서 착륙해야 했다고 묘사했습니다. 275승을 기록한 루프트바페 에이스 군터 R 소련군 심리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 비행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군들은 아침, 점심, 저녁 내내 공격합니다. 조종사들은 전투에서 살아남아도 지상에서 죽습니다. 정비사들은 항공기를 정비하다가 죽습니다. 연료 트럭이 폭발합니다.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작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누적된 효과는 1944년 3월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군 공군이 베를린 자체에 대한 첫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을 때입니다. 3월 6일 전투기 800대의 호위를 받은 730대의 폭격기가 독일 수도를 강타했습니다. 베를린의 상징적 전략적 중요성은 루프트바페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150대 이상의 독일 전투기들이 미군 편대와 교전했습니다. 폭격기들이 목표물을 향해 전진하는 동안 전투기들이 충돌하면서 수백 마일에 걸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을 때 미군은 폭격기 69대와 전투기 11대를 잃었습니다. 독일군은 160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고 50대가 더 손상되었습니다. 조종사 사상자는 엄청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거의 70명의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루프트바페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었습니다. 야코블레프 가슈바다 제52비행단 그룹 지휘관 요하네스 대위는 3월 6일 전투에서 살아남아 그날 저녁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독일 전투기 전력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격추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를 격추시켰다. 그들의 손실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손실은 영구적이다. 전쟁은 졌다. 1944년 1월부터 5월까지 루프트바페에게 누적된 소모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 손실은 사망, 부상 또는 실종자를 포함하여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초기에 가용했던 전체 전투기 조종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더 심각하게는
손실이 가장 숙련된 조종사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십 또는 수백 대의 격추 기록을 가진 베테랑들, 비행대 및 그룹 지휘관들, 교관들이 조직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선두에서 지휘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 없는 신참들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30대 이상의 격추 기록을 가진 독일 에이스 28명이 사망했습니다. 100대 이상의 격추 기록을 가진 에이스 8명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들 각자는 수년간의 훈련과 전투 경험을 대표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훈련 파이프라인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1944년에 독일은 29,000명의 새로운 전투기 조종사를 배출했지만 그해 중반까지 총 비행 시간은 겨우 112시간으로 떨어졌고 일부 종전 직전의 조종사들은 50시간밖에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군 조종사들은 45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았고 여기에는 전투기 비행 시간 250시간이 포함되었습니다. 206승을 기록한 독일 에이스 한스 필립 소령은 1943년 10월 전사하기 전 마지막 편지에서 신참 조종사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편대 비행도 못하는 상태로 비행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전술 원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포화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우수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숙련된 미군 조종사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한두 번의 임무를 수행한 후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빨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항공기 생산량의 격차는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1944년 상반기에 미군 공장들은 25,0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했습니다. 폭격을 피하기 위한 분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장들은 9,000대의 전투기를 생산했습니다. 수적 우위만으로도 압도적이었지만 질적 우위가 격차를 결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P-21 머스탱은 대부분의 전투 상황에서 메서슈미트 109와 포케불프 190보다 단순히 우수했습니다. 더 빨랐고 항속거리가 길었으며 고고도 성능이 우수했고 기동성도 동등하거나 더 좋았습니다. P-47 썬더볼트를 조종하는 제56 전투비행단 지휘관 휴버트 츠카 대령은 복합적인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전투기, 더 좋은 전투기, 더 잘 훈련된 조종사, 더 나은 전술, 그리고 무한한 연료와 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보급하거나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좋은 항공기를 조종하는 용감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그런 불리함을 영원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1944년 4월까지 변화는 완료되었습니다. 운용 가능한 항공기와 조종사를 기준으로 한 독일 전투기 전력은 1월 수준의 6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력의 질이 치명적으로 저하되었다는 것입니다. 1943년 10월 폭격기 공습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베테랑 편대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루프트와페는 주로 경험 없는 조종사들이 불충분한 연료, 부적절한 탄약, 최소한의 정비 상태의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미군 편대와 맞서야 했습니다. 1944년 5월 8일 펠군 공군은 독일 전역의 전유 공장과 조차장을 공격하기 위해 거의 900대의 폭격기를 파견했습니다. 750대 이상의 호위 전투기가 동행했습니다. 단 한 대의 독일 전투기도 요격하기 위해 출격하지 않았습니다. 루프트와페는 처음으로 싸움 없이 하늘을 내주었습니다. 갈란트 장군은 그날 괴링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투기 전력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항공기는 있지만 연료 부족으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 조종사는 있지만 대부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미군들은 마음대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제공권을 다툴 수 없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일 전략적 영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연합군 공군은 침공 첫날 14,000호회 이상의 출격 소티를 했습니다. 루프트와페 전투기들은 300호회 미만의 출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연합군 지상 공격기들이
독일군 진지를 초토화하는 동시에 폭격기들이 전장을 고립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프랑스 주둔 독일군을 지휘하던 에르빈 롬멜 원수는 6월 10일 아내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적은 완전한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낮에는 공격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전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공권 없이는 우리는 침공 해안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1943년 10월부터 1944년 6월까지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루프트와페는 미군 폭격기 공세를 피폐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유럽 상공에서 사실상 전투 전력으로서는 멸종된 상태였습니다. 그 중요한 6개월간의 통계는 체계적인 파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44년 1월부터 6월까지 루프트와페는 독일 상공에서의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전투기 조종사 2,500명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초기에 가용했던 전체 전투기 조종사 전력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같은 기간 미군의 손실은 사망 또는 실종된 전투기 조종사 약 420명과 사망, 부상 또는 포로로 잡힌 폭격기 승무원 7,00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심각했지만 미군의 훈련 능력과 항공기 생산량을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격추 비율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1943년 10월 독일 전투기들은 독일 전투기 1대당 미군 폭격기 20대를 파괴하는 비율로 미군 폭격기를 파괴했습니다. 1944년 5월에는 미군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를 4대 1의 비율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 이외에도 심리적 변화 또한 완벽했습니다. 1944년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했던 독일 조종사들은 이제 죽음을 예상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군 독일 전투기들을 두려워했던 조종사들은 이제 그들을 적극적으로 추격했습니다. 제4전투비 행단 소속 돈 젠틸 대위는 전쟁을 약 15기의 공중전 승리로 마쳤는데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월에는 독일군이 공격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3월에는 그들이 도망쳐서 실망했고요. 5월에는 싸울 적기가 너무 적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완벽했습니다. 두리틀의 전략은 그의 도박적인 시도가 옳았음을 입증했지만 흥미로운 역사적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폭격기 사령관들이 무모한 포기라며 반대했던 그의 결정이 실제로는 폭격 작전을 구했던 것입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폭격기를 공격하기 전에 파괴함으로써 공격적인 전투기 전술은 방어적인 호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보호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스파트 장군은 1944년 6월 평가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두리틀 장군이 전투기들을 자유롭게 운용하기로 한 결정은 제공권 확보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보다 4개월 동안 더 많은 독일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핵심은 전투기들에게 방어 임무를 강요하기보다 사냥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에커의 후임으로 폭격기 작전 사령관이 된 프레데릭 앤더슨 소장은 자신의 초기 반대가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전투기들을 폭격기 가까이에 두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적기가 공격하기 전에 격추하는 것이 공격 중에 격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리틀 장군은 이것을 이해했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전술적 혁명은 교리를 넘어 공중전이 어떻게 구상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두리틀의 1월 지시 이전에는 호위 전투기가 폭격기 방어 무장의 보조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빅위크 이후에는 전투기가 제공권 확보의 주된 무기로 이해되었고 폭격기는 적기를 전투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역할도 일부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수십 년 동안 공군 교리를 형성할 것입니다.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분쟁은 1944년 초의 교훈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공권은 아군 항공기를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 전투기를 선제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인명피해는 여전히 상당했습니다. 1944년 상반기에만 유럽 상공에서
1만 명이 넘는 미군 조종사들이 사망했습니다. 매출격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임무를 수행했던 폭격기 승무원들은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지 깊숙이 침투하여 독일 전투기를 사냥하는 임무를 받아들인 전투기 조종사들은 놀라운 기량과 공격성을 발휘했습니다. 제56 전투비 행단 소속 로버트 존슨 중위는 셰밀기의 격추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스코어를 기록한 미군 에이스가 되어 살아남았고 몇 년 후 그 덱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전술과 전략, 그리고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매일 항공기에 올라타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전투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용기와 더 뛰어난 기술, 더 나은 항공기, 더 나은 전술, 그리고 더 나은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격기를 보호하는 것이 폭격기 가까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미 두리틀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1944년 8월까지 루프트바페 전투기 부대는 일관성 있는 방어 조직으로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별 부대들은 계속해서 큰 용기와 가끔씩의 성공을 거두며 싸웠습니다. 신형 제트기인 메서슈미트 290기는 혁명적인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상반기에 조종사 전력이 체계적으로 파괴된 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1944년에 3만 6천 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했는데 이는 전쟁 중 연간 최고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조종할 숙련된 조종사가 충분치 않았고 기존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연료도 충분치 않았으며 효과적인 전술을 개발할 경험 많은 지휘관도 부족했고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200얌기 이상의 격추를 기록하며 전쟁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독일 에이스 중 한 명인 에리히 루돌퍼 대위는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1944년 말에는 현대적인 전투기, 심지어 제트기까지 풍부했지만 그것들을 조종할 경험 많은 조종사들이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봄에 모든 유능한 조종사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이미 전쟁이 진 것이었습니다. 두리틀 전략의 성공은 오늘날까지 유효한 현대 공중전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제공권은 방어적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적 항공기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적인 공세 작전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적 우위는 중요합니다. 훈련의 질은 더 중요합니다. 수적 우위는 질적 우위와 결합될 때만 결정적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교리에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리더십이 기존 방법의 점진적인 개선을 훨씬 뛰어넘는 전략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리틀이 캡티너의 벽에 붙은 표지를 바꾸라고 결정한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기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재개념화를 의미했습니다. 처음에 두리틀의 전술을 포기라고 두려워했던 폭격기 승무원들은 그 전략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전을 취재하기 위해 폭격 임무에 참여했던 성조기 Stars and Stripes 기자 앤디 루니 상사는 1944년 6월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우리를 떠나면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날았을 때도 독일군은 어차피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앞서 나가 사냥했을 때 독일군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훌륭한 공격이었습니다. 두리틀 장군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무렵 연합군 공군은 서유럽 상공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독일 항공기는 여전히 운용되었지만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고 효과도 미미하여 연합군의 공중작전에 의미 있게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상륙작전은 병사들이 적의 공중 공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상륙 후 평가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공군은 우리에게 성공의 필수적인 한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공중 방해 없이
작전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두리틀 장군의 전투기 전술은 루프트와페가 파괴가 절실할 때 파괴했습니다. 역사는 이를 전쟁의 결정적인 캠페인 중 하나로 평가할 것입니다. 1943년 10월부터 1944년 6월까지의 변화는 군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0월에는 루프트와페가 독일 상공에서 소모전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미군 폭격기 손실은 지속 불가능했고 전략 폭격 작전은 실패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6개월 후 루프트와페는 산산조각났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최소한의 손실로 비행했으며 연합군 지상군은 완전한 공중 엄호 아래 프랑스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변화는 너무나 완벽하고 급작스러워서 독일 지휘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갈란트 장군은 전후 회고록에서 전환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미국인들이 1944년 1월에 전투기 전술을 바꿨을 때 그들은 공중전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미군 폭격기들과는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투기와 폭격기 모두와 동시에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전투기들을 풀어 우리를 사냥하게 하자 우리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끝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캠페인의 최종 통계는 압도적인 성공을 보여줍니다. 1944년 1월부터 12월까지 루프트와페는 독일 상공에서 3,000명 이상의 전투기 조종사를 전투 중 사망으로 잃었습니다. 미군과 영국 전투기들은 공중전 및 지상에서 1만 1,000대 이상의 독일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간은 1943년 200시간에서 1944년 말에는 100시간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군 손실은 약 750명의 전투기 조종사와 1만 6천 명의 폭격기 승무원 사상자에 달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손실이었지만 미군 훈련 학교는 1944년에 3만 5천 명 이상의 신규 조종사를 배출했으며 미국 공장들은 6만 3천 대 이상의 군용기를 생산했습니다. 공중전에서의 격추율은 결정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1943년에는 루프트와페 전투기가 손실당 약 1.2기를 격추했지만 1944년에는 미군 전투기가 손실당 3.7기를 격추하는 것으로 비율이 역전되었습니다. 1945년에는 그 비율이 7대 1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의미심장한 통계는 조종사들의 경험 수준일 것입니다. 1944년 1월 평균적인 독일 전투기 조종사는 200시간 이상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5년 1월에는 평균이 50시간 미만이었습니다. 루프트와페는 항공기나 연료가 바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둘 다 부족했지만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조종사들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두리틀의 논란 많았던 결정은 아놀드 장군이 요구했던 바를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노르망디 침공 이전에 루프트와페를 효과적인 전투력으로서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공세 전투기 전술이 방어적인 호위 전술보다 더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제공권을 확보하려면 아군 폭격기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 전투기를 격추해야 함을 증명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상공에서 2만 6천 명 이상의 미군 조종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병대 전체가 입은 사상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제8공군만 해도 4만 7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용기, 기술, 그리고 희생을 통해 제공권을 쟁취했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는 이 캠페인이 비극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 많은 이들이 아직 10대였던 그들은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용기와 기술을 가지고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이스들, 베테랑들, 비행대장들, 거의 모든 이들이 전투에서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352기의 격추를 기록하며 전쟁 최고의 에이스였던 에리히 하르트만, 소련군 주로 동부 전선에서 싸웠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전쟁 후 서부 전선에서 일어났던 일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인들은 1944년에 독일 상공에서 루프트바페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항공기, 더 많은 항공기, 더 잘 훈련된 조종사, 그리고 우월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압도당했습니다. 두리틀 장군의 전략은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게 했습니다. 1944년 1월 두리틀이 캡티너의 사무실에 있는 표지를 바꾸라고 명령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광기라고 믿었습니다. 6월이 되자 그것은 천재적인 전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투기의 첫 번째 임무는 인디트 적 전투기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에서 다른 모든 것이 뒤따랐습니다. 베를린 공습, 독일 기반 시설 파괴, 침공 중 지상군 보호, 이 모든 것이 미군 전투기들이 4개월간의 집중적인 전투로 루프트바페를 체계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무모해 보였던 것이 결국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군사 역사가들이 유럽 공중전을 분석할 때 그들은 일관되게 두리틀의 1월 지시를 전환점으로 지목합니다. 하나의 결정, 하나의 전술 변화, 그리고 교리에 도전하려는 한 장군의 의지가 공중전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폭격기들은 전투기들이 자신들 가까이 머물렀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 전투기들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파괴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귀환했습니다. 방어적 자세보다 공격적인 행동이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직관과는 다른 진실이 작전 교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군은 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제공권은 아군 항공기를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적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이죠. 제임스 두리틀 중장은 전쟁 중 제8공군, 제15공군, 제12 공군을 지휘했으며 1946년에 공군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명예훈장, 다수의 근무 공로 훈장,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명예기사 자기를 포함한 수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업적 중에서 그는 전투기 지시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의 한 인터뷰에서 두리틀은 그 1월의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기 전술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폭격기 사령관들은 반대했고 폭격기 승무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일부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것이 자살 행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제 경험을 통해 공격적인 행동이 공중전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승리합니다. 손실은 엄청났지만 방어 전술을 사용했다면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두리틀이 1914년 1월 캐프너 대위의 벽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했던 그 표지판은 현재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교체된 표지판이 걸려 있죠. 이 두 표지판은 유럽에서 제공권을 획득한 전술적 혁명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줍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폭격기 승무원들은 두리틀의 결정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 변화에 반대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자신들을 두고 다른 곳에서 독일군을 사냥하는 것을 포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폭격기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 전투기들이 공격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프트바페에게 두리틀의 지시는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1943년 10월에는 소모전에서 승리하고 있었지만 6개월 후 그들은 유효한 전력으로서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적 우위, 기술적 우위, 훈련의 질, 그리고 공격적인 전술의 조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94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역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군사 원칙들을 보여줍니다. 양측의 역량이 대략적으로 동등할 때 공격적인 행동은 방어적인 행동을 물리칩니다. 우수한 훈련은 수적으로 열세일 때도 우월한 결과를 낳습니다. 전술적 혁신과 결합된 기술적 우위는
결정적인 우위를 창출합니다. 교리에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리더십은 전략적 성과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권을 획득하려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 전투기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리틀이 이해하고 1944년 독일 상공의 전투에서 입증된 이 직관과는 다른 진실은 전 세계 공중전 교리의 기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장군의 벽에 걸린 표지판을 바꾸라는 명령이 몇 주 만에 루프트와페의 파괴로 이어진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공중전의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리틀은 전투기가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격 무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투기를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잠재력을 낭비하고 적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전술을 두려워했던 폭격기 승무원들은 그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술에 반대했던 독일 조종사들은 너무 늦게 그 효과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군용 항공은 수세대 동안 공중전을 형성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독일 항공기가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노르망디 해변을 급습했을 때 두리틀 전략의 성공은 완전했습니다. 5년 동안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고 폴란드에서 프랑스에 이르는 공군을 파괴했으며 런던을 폐허로 만들었던 루프트와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들이 그들을 멸종시켰던 것입니다. 단 하나의 전술적 결정, 단 하나의 교리 변화, 그리고 한 장군의 상식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수년간의 폭격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루프트와페는 공장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전투기를 공격함으로써 파괴되었습니다. 폭격기를 방어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냥함으로써 파괴되었습니다. 방어적으로 임해서가 아니라 공세를 장악함으로써 파괴되었습니다. 그 표지판은 1944년 1월 6일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루프트와페는 끝장났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은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장군의 과감한 전략은 몇 주 만에 적 공군을 파괴하고 유럽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했으며 대륙을 해방할 침공의 성공을 보장했습니다. 역사는 지미 두리틀의 전투기 전술 변경 결정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 결정 중 하나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잡하거나 기술적으로 정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옳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첫 번째 임무는 적 전투기를 파괴하는 것입니다.